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한국 찾은 미국의 넘버2.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요. 오상 공군기지에 도착해가지고 손으로 전방을 가리키고 있죠. 취임 후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고 합니다. 2박 3일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갈 예정인데 도착을 해서 먼저 이 현충원을 참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한반도 위기감이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진입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3종을 지난 토요일 날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공개를 했죠. 미국 압박에 대놓고 ICBM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가고 있는데 이제 발사관만 있어서 저 안에 실제로 이 ICBM 미사일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저 모습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과시용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16일, 그러니까 어제는 세월호 3주기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위한 빈 자리에 저렇게 노란 꽃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만평 보겠습니다. 또 미사일 뿡 방귀를 꼈는데 이게 실패를 하면서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미국이 봤을 때는 가소롭다고 해야 될까요? 고슴도치긴 한데 참 먹자니 가시가 있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체력 토론회 2라고 하는데요. 서서 스탠딩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각 당이 옥신각신하다가 급기야 문재인 후보의 체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거뜬하다 2시간은 이런 얘기가 좀 실려있네요. 다른 만평입니다. 세월호 3주기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부디 가만히 있지 않기를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세월호를 울거먹을 만큼 울거먹었다. 정치권이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다른 만평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입을 세탁기에 돌려야 고마해라. 정치적 이용 고마하고 추모할 거 다 했다. 그냥 해난 사고.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만평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입니다. 한겨레입니다. 유색 소국인 한 명 접근 중 왼손에 총 아니냐. 형 와줘서 고마워. 여차하면 모조리. 미 항공모함에서 한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봤더니 한 사람이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재경 광운대 겸임 교수, 김용남 전국회의원,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요. TV 토론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다시 격차 벌려 문 35.8%, 안 30.2%. SBS가 칸타타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조사 결과입니다. 안 후보는 30.2%고 문재인 후보가 35.8%,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8.4%,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각각 2.8%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주말에 걸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요약해보면은 가파르게 오르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다라는 게 공통된 현상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성민 변호사님. 자, 이 주말 거치면서 다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만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제 38.5% 대 37.3%로 좀 비슷하긴 해요.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없습니다만은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조선일보, SBS, 서울경제 등등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격차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격차가 좀 벌어진 것이 공통된 현상이에요. 자,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좀 벌어졌다라기보다 아직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있는 것도 한데 있고 바깥에 있는 것도 확실한 있고. 건 안철수 후보가 한 근 2, 3주 동안 엄청난 상세를 보이다가 주춤하거나 약간 꺾여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유치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논란 이후에 사실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거든요. 내부의 자세한 사정까지 들여다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국공립 유치원을 제한하고 사립유치원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론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가 좀 경직돼 있고 너무 좀 딱딱했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자기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잘한 사람을
찍으라고 할 때 안철수 후보 하나도 안 나왔죠. 물론 문재인 후보도 안 나왔습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으로 저번에 무제한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해서 TV 토론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더 주춤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지금 올라오던 상세가 좀 일단은 한풀 꺾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TV 토론 얘기가 주요 변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유치원 발언 논란이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예, 잠시 뒤에 뭐 부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앞서 잠깐 전 SBS랑 비슷한데요. 칸타타 퍼블릭에서 14-15일 조사인데요. 문재인 36.3%, 안철수 31%로 좀 비슷합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들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3.3%,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이 30.8%, 그리고요, 지지자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또 안철수 후보 지지자 비슷한 비율로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일주일 새 6.5%포인트 떨어지고 부동층은 6.1%포인트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게 간 건 아니고 부동층으로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떨어진 6.5%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은 예. 있죠. 근데 안철수 후보의 최대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격적인 검증, 그게 뭐 네거티브가 됐던 아니면 뭐 검증이라고 부르던 예. 그런 어떤 상대 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 특히 뭐 부인인 김미경 씨의 서울대 교수 채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게 흠집이 나면서 예. 지지율이 좀 부동층으로 돈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아직까지 뭐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소속해 있는 국민의당은 예. 사실상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 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직 기반이 약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는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보다는 실제 투표장에 가자, 우리 후보를 찍으러 가자, 뭐 이런 현장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제 서로 독려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게 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당 조직의 취약성이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율과 실제 투표로 이어지는 그 개표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4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대통령을 냈을 경우에 한계, 그 부분을 또 그 연계되어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기반이 취약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그건 그만큼 부동층이 늘어난 것은 조금 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다른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이제 50대 이상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로 낮아졌다. 지난주에 안 후보 지지율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0.2%로 과반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대가 42.5%, 60대가 42.1%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0,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강하고 그리고 6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강한 것으로 나왔는데 자, 주말을 거치면서 50대와 60대, 이른바 보수 성향이 강한 이 연령대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유치원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50대, 60대면 뭐 손주들이 유치원 가길 때긴 됩니다만은 막 그런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급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정 지지층의 충성도가 좀 불안정하다고 했고 아마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아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마 전망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건 사실상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거는 저는 사실은 TV 토론 보다가는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 얘기처럼 저는 그 유치원 그 발언 관련이 굉장히 그게 50, 60대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조사 결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여성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불문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이 20, 30, 40대에서 강했지만 30대에서 더 아마 한 60% 정도로 아마 또 지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아무래도 그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원 마음들의 아마 이 표심이 급격하게 아마 조정기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하는 점은 아마 대체적으로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보고 또 전반적으로 아마 조정기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별로라든가 세대별로라든가 성별로 이런 부분에서 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더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세적인 방법으로 이 조사 그 상황에 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아마 캠페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을 알겠습니다. 지금 연령대별 특징을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5, 60대에서 떨어진 것이 이제 유치원 발언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각종 이제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많이 몰려 있었죠. 그렇죠? 그 영향도 아마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외교 안보, 사드, 북핵 문제 뭐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 내내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국정과제 잘할 후보를 보니까 외교와 안보, 상황 대처에서 문재인 후보가 30.8%, 안철수 후보가 19.2%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보에 제일 취약하다라고 많이 알려졌던 그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보다는 외교와 안보, 상황 대처가 더 낫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 이 부분이 5, 60대에서의 어떤 지지율 변화를 좀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는 없나요? 지금 이제 사드에 관해서 입장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는데 또 경제 사회 안보하고 지금 정치의 통합을 잘할 사람 이제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일본 그 정치 경제 안보를 잘한다는 거는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통합을 잘하겠다는 건 본인이 그런 정치력이 있다는 거 그 두 개로 행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아서 다른 데로 옆길로 새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안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의 뭐 개인기라 그럴까 통합의 이미지 갖고서 지금 이미지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다들 말씀하신 건 조정기 특히 이제 보수 유목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기문, 황교안, 그다음에 안희정, 안철수로 오는 그 보수 유목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새 장정을 가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숨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봐지고요. 그러니까 그 보수 유목민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있고 뭐 싸우지 않는 정치, 뭐 참신, 뭐 부정부패 여러 가지 이제 관심 두는 분야가 있지만 이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 이 보수층이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분야별로 이제 어느 후보가 제일 잘하겠느냐 이 결과가 진짜로 경제나 외교 안보를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뭐 객관적 평가보다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는 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봐야 되네. 후보 지지도가 반영된 거지. 싸우지 않는 생산적인 정치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모든 분야를 다른 후보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여론이 반영된 것이지 정말 뭐 객관적으로 분야별로 냉정하게 각 후보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게 검증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이제 다른 부분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홍 후보 쪽이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이를 내고 문 후보가 이제 아마 앞서 있는데 이건 아마 문 후보가 그 안보 문제에 관한 남다른 또 노력을 계속 해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 문 후보 쪽만 그 아마 군 출신, 장성 출신들이 대거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문 후보가 그 좀 안정감을 보이면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실은 외교 안보를 잘할 거라는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 60대에서 낮아진 안철수, 그러니까 빠져나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로 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아서 이 빠져나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냥 부동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한 축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중도와 보수에서 지지율이 꺾였는데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는 지난주 16.2%에서 이번 주에 20.2%로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층에서 말드린 대로 지지 후보 없음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에서는 부동층이 더 늘어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좀 가져온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예. 지금 여론조사상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이른바 표현에 따라서는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던 예. 그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선거전에 돌입하면 또 한 번 판이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번 판이 바뀌는 역할을 현장에서 띄워주는 사람들이 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조직 면에서 취약한 국민의당이 앞으로 선거전을 이제 어떻게 치러낼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뭐 후보의 능력 그것보다도 사실은 당이 워낙 전국 기반의 조직을 갖고 있고 오래된 당이다 예. 보니까 또 당의 능력까지 포함돼서 앞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 거침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네. 예, 1, 2위 역전을 해줘야 이제 전망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TV 토론이 있었고 또 뭐 유치원 논란도 있었고 뭐 한반도의 정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안 후보 쪽에서 잘 돌파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이 지지율에 그냥 고스란히 녹여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10% 미만의 지지율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제일 경계하고 신경을 써야 될 건 안희정 충남지사였었는데 이제 거기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꺾고 본선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수 유목민들이 어디로 가지 하다가 결국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검증, 뭐 네거티브 공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그 약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이미지에 약간의 흠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통 유권자들이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는 사드를 반대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반대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에 관련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여기는 사드를 찬성하니까 그러면 안보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 그다음에 당론과 지금 후보 간에 배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현 상황 자체가 위급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사드 기계가 이미 레이더나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이거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나 그 당시 저는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5차 핵실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선거 기간이라는 걸 제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명쾌한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씩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지율은 조금씩 더 이제 잠시 뒤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첫 평일이에요. 주말부터 뭐 다 선거운동 했습니다만은 각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모습 저희들이 화면을 담아봤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길은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운항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 안전하게 지키는 건데 우리 이곳이 제일 그런 역할을 상징적으로 하는 데라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고
예, 지금 이제 각 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만 좀 저희들 빠져 있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주말에 했던 것 중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홍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 2, 3, 4, 5번으로 작성했는데 흥미롭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번이에요. 항상 이 야당은 2번. 그래서 너무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보수 여당이 집권해온 걸 쭉 봐서 그런 거야. 1번이라는 기호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기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홍준표 후보도 같은 입장이겠죠. 2번이 좀 예. 낯설고 그렇지만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여소야대 특히 이제 앞으로 나갈 부분들을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정을 안 하면 안 되게 지금 구도가 아주 예. 기가 막히게 짜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슬로건 프레임을 버리고 예. 국민 통합으로 바꾼 이유도 이제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뭐 박근혜 이 탄핵을 계기로 해서 일단은 일단락 된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걸 수습해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질 때 1번, 2번이 굉장히 낯설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 연정이다. 대협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각 당마다 이제 특색을 갖추면서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다 이제 저마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흥미로운 대목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인데 다른 당 후보들은 다 정당 이름을 다 넣었어요, 포스터에. 안철수 후보만 당명이 없어요, 포스터에. 그건 아마 그 정당 지지율보다가 후보 지지율이 워낙 높죠. 안철수 그러니까 당명을 넣으면은 오히려 역효과 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당이 부각이 되면 아마 의석수가 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수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119석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94석인가요? 92석입니다. 그렇죠. 92석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이 40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른당이 33석이니까 아마 저 캠페인을 고민하는 홍보팀에서 그 점을 좀 고려. 특히 지금 조사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가 한 10% 이상이 후보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고려된 것 같고요. 사실 오늘 0시부터 일제히 선거운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마 오시다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 일제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포스터도 곧 선관위에서 아마 부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22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보들 5명이 다 특색 있는 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파격적으로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마무리는 대전을 찍고 서울에 와서 마무리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에서 시작해서 호남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로 가고 뭐 하여튼 또 유승민 후보도 인천에서 시작해서 이게 아주 좀 다양한 그 시작점에서 아마 시사점들이 좀 있어 보이는 점을 자신들이 약한 곳 아니면 자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근데 이 당명 얘기로 좀 잠깐 돌아가세요.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을 안 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겠습니다만은 국민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유권자가 다 알잖아요. 이게 안 넣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최대 장점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바로 이미지상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장점이고?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선거전을 하면 할수록 그게 또 약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40석의 소수 정당이고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 그 지역적으로 아주 지역색이 강한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그 어깨띠에 국민이 이긴다 해서 이제 당명이 들어간 거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뭐 검증이 됐던 네거티브가 됐던 앞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주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다른 당에서 공격하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뭐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뭐 이미지 내지는 뭐 사실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포스터에서 당명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각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든 TV에 안 잡힐 수가 없는데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소속 정당이. 알겠습니다. 예, 당명을 빼고 포스터를 만든 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잘했다라는 응답이 나와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두 번째로 잘한 걸로 나옵니다. 또 어떤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일 잘한 걸로 또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상위권에 있고 이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한 것으로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가 TV토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실명을 대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주시고 사퇴는 없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TV토론은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TV토론이 끝나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TV토론을 다 보고 나서 이거 잘하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TV토론의 본인의 생각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명료하고 명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지금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게 좀 주저하는 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충성도도 약하긴 하지만 이미 어쨌건 30% 가까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부담감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사실 유승민 후보의 그 TV토론 과정을 보면서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층의 일부는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지금 잠정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오히려 무당층으로 좀 이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관망하는 걸로 지금 돌아선 것.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뭐라고 될까요? 그러니까 유보층들로 넘어온 게 유승민 후보 쪽으로 바로 못 가고 바깥에서 일단 상황을 좀 더 보고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현재 그 낮은 지지율 자체가 TV토론을 아무리 잘했어도 한꺼번에 선뜻 저쪽으로 옮겨가기가 좀 어려운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한 말씀 보태드리면 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TV토론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는 모두 공감하는데 첫 번째 토론이었고 또 앞으로 다섯 번 정도 남아있고요. 주요 토론회가. 거기다가 첫 번째 토론에서 시청률이 높긴 했지만 11%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또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지율 상승이라는데 100% 늘은 거예요. 사실 2%대에서 4%로 늘었고요. 홍준표 지사가 9%대에서 7% 빠진 게 그대로 왔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만 보면 100% 상승인데요. 굉장한 지지율 이제 발판을 이제 만드는 거죠. TV토론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한 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다시 6.25 때 그 반전을 기했던 그 부분이라고 해서 인천에 가서 첫 유세를 시작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바른정당 내에서는 이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문재인 막으려 파산할라 벌써 중도 하차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미리 좀 만나서 한 20여 명이 조찬회동을 통해 가지고 유승민 후보의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발판을 만들었는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왜 사퇴 얘기가 나옵니까? 사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지금 소위 말하는 탈출 속도를 높여서 왜 탈출합니까? 아니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트랩에서 벗어나는 탈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지지율을 어떻게 늘려가느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지적을 해주시면 이제 조직적으로 또는 외연 확장성으로 봤을 때 바른정당도 신생 정당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망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는 개인기로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대를 하는 게 TV 토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종구 정책위원장 얘기로는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한 뒤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합쳐서 안철수 후보를 밀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 후보 사퇴,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 의원들과 손잡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 내지는 또 연정, 이걸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이 당선을 막자. 이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 시나리오대로 여론조사를 했던 여론조사 기관, 양자 대결을 가상했을 때,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뭐 고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아니면 정말 너무나 악의적인 시나리오인 건가요? 그건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두 당의 그 합당 내지는 연대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겹치는, 그러니까 당내의 경쟁자들이 겹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은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소속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주호영 대표는 대구입니다만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고, 국민의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호남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은 당내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치더라도 지역구를 놓고 경쟁을 하든지 뭐 당내에 치열한 무슨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오히려 국민의당하고 합치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탈당한 이후에 그 지역구를 다른 조직책들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당내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먼 것 같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선거 한 달 전후로 해서 각종 이제 언론사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른바 양자 대결 시나리오를 계속했잖아요. 그 양자 대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쪽하고 문재인 후보 쪽이 합치는 거, 후보 단일화한 양자 하나의 후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쳐서 한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 문재인 후보인데, 그러니까 합당을 전제로 된 양자 대결이었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시끄럽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의 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동남풍이 불면 대선의 풍향계가 달라진다. 예, 이제 키를 쥐고,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 성립하려면은 저 잠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손을 잡아, 거기 정의당이 합류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예, 정의당은 뭐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쪽하고 손을 잡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제쳐두고요. 일단 이 세 당이 합당을 해야 되고 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과연 홍준표 후보가 방금 들은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내려오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냥 그런 방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죠. 만약에 당내에서 만약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아서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사퇴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저렇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저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날 토론에서도 계속 그 적폐 세력이라는 거 가지고 또 문재인 대표하고 한바탕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엮인다고 하는 엮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당은 그냥 지금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하게 된다면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적폐 세력과 연대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 그런 이미지를 자꾸 줄 수 있으니까 저런 문항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시됐던 많은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그럼 저걸 전제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딱 전제가 되는 게 최근에 나온 그 적폐 세력 논의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양자 대결을 원하지만 저렇게는 당의 아니고. 합당 얘기를 질문 문항에 넣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양자 대결 조사는 초기에 이미 벌써 시작이 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정당이 합해졌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한 것도 있지만 아닌 조사가 있었는데 예. 아니든 기든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저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국민의당이 그 조사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그 조사의 문제성을 지적은 했는데 조사 기관을 고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니까 지금 고발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러니까 걸로 지금 이제 나오는. 국민의당에서는 양자 대결 조사를 하는 것은 내심 환영하지만 그 양자 대결이 어떻게 구성돼서 양자가 되느냐라는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해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1대1로 붙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또 환영하나. 환영하나. 저렇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같은 연대를 분이 해서 아니에요. 단일화를 할 경우. 근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과 연대라는 것도 프레임이 씌워지다 보니 예. 저 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 사실은 옆에서 참 자유한국당이 듣고 있기가 제일 대단히 아니 거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불만이 많을 수 예, 있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옆에서 듣고 있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양자 대결 자체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하지 말자 이 뜻이에요. 아니 뭐 그 양자 대결 뭐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여론조사하고 뭐 언론기관 자유겠습니다만 저렇게 세 당의 연대 가능성은 아니면 세 당이 뭐 합당을 한다든지 예. 그건 이제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 조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적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얘기 지금 한번 꺼내놓기 시작할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이 받았던 돈 내지는 박연차 회장한테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딸, 아들 사실상 뭐 조카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뭐 아들한테 준 거로 보입니다만 그 아들, 딸 쪽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뭐 볼 수밖에 없는 640만 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70억이 좀 넘습니다만 그거 1원 한 푼 몰수 추징 안 하고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아들, 딸들이. 이런 게 적폐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적폐라고 그럽니까? 지금. 뭐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간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각 당들이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뭐 비슷하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얘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쪽이 오차 범위 내든 아니면 바뀌든 우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TV 토론 후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굉장히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 다음번 TV 토론회를 놓고선 굉장히 신경전이 좀 치열합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이 이른바 스탠딩 토론과 관련해서 체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라는 국민의당 쪽에서의 지적이 나왔고 이에 민주당 쪽에서 발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시간도 서 있지 못하는 노쇠한 문재인 후보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는 뭐 국민의당 후보가 갈수록 불리해질 것 같은데 그런 뭐 스탠딩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저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예, 서서 토론을 하느냐 아니면 앉아서 TV 토론을 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후보들이 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이제 캠프의 실무진들이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가급적 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앉아서 하는 쪽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당 쪽에서는 체력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나이가 이제 55이에요. 그렇죠? 예. 65입니다. 65이면 글쎄요. 그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올 나이는 아니거든요. 예. 아이고, 특전사 출신이고, 뭐, 튼튼하시고, 일정 소화하신 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 그 레이건 후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나이 갖고, 상대방에서 이제 치니까, 난 늙었다는 거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젊음이 갖고 오는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점,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진 않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치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싸움판이 됐어요. 근데 레이건 후보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런 경험이 없는 점에 젊은 후보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유머스럽게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죠. 혹시 저 발언이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으로 또 이제 연장될 제가 가능성도 드리고 싶은 있습니까? 말씀이 그건데 그러니까 60대 이상 분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당이 아니 문재인 후보가 뭐 65이죠. 1950 아마 4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러시죠. 근데 노쇠하다는 이런 해서 그 스탠딩 토론을 거부한다라는 식으로 그 사실과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평가를 하면 이건 되게 이제 그 60대 분들에 대해서 또 그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발언으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경솔하게 논평을 내는 국민의당의 그 평가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점은 있습니다. 스탠딩 토론이 120분간 하는데 사회자 포함하면 후보자 5명하고 120분 중에 각 후보당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돌아간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보면. 그럼 서 있으면 후보가 20분 정도 이외에 나머지 100분 동안에 서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방식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실무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뿐인데 그걸 갖고 금방 발끈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논평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적절치 못한. 오늘 사실 이제 저희들 이 패널 구성이 약간 이제 좀 뭐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재경 교수께서는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실 국민의당 출신이 여기 이 자리에는 없어요. 이제 뭐 성향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균형을 맞췄습니다만 반론을 좀 누가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반론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물론 룰 미팅을 합니다만 그게 뭐 잠깐 5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 그대로 스탠딩 토론이니까 120분 동안 후보들은 서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후보가 발언을 안 하는 동안은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른 후보들은 그냥 계속 서 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문 후보 측은 이제 앉아 있는 거로 100분은 앉아 있고 발언을 하는 20분 동안만 서 있는 거로 하니까 다른 후보 측에서 이제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거는 문재인 후보 측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소위 캠프 내에서 후보를 잘 모시려는 그러니까 이미 뭐 당선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자기 측 후보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해드리려는 그런 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뭐 후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지금 발언 안 하는 동안 100분 동안은 후보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계시게 만들자. 이게 캠프 분위기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나이가 고령일 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쪽에 박영선 의원이 합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안희정 캠프에서 이제 역할을 주로 하셨고 대표적인 비문 인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박영선 의원의 등장이 나중에는 김종인 의원까지도 같이 좀 손을 잡게 되는 정운찬 의원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하고 박영선 의원이 친하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뭐 통합의 이미지 지금 굉장히 열기띤 그런 분위기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방점을 찍는 게 이제 박영선 대표의 이제 그 합류인데요. 지금 보면 비서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서실에 이재명 시장 쪽,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쪽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 부실장에 포함이 되면서 일단 소위 말하는 연대, 합치, 이 대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방점을 박영선, 이게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그 박영선 대표의 이 합류는 사실상 이제 선대위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하나의 동체로 돌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종인 후보가 이제 들어오느냐 마느냐. 예. 이제 그 부분들은 후보가 할 일입니다. 후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또 한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까지 후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보름 남짓 남다 보니까 이제 각 당의 검증도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당 부인들과 관련돼서 이제 또 아들, 딸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미경 교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비서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비서진에 대해서 뭐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부분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한 주 내내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비서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예. 시켰다라는 부분은 정리가 됐죠. 왜냐하면 김명일 교수가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뭐 열차 티켓 같은 것을 예매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 같은 걸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뭐 이런 메일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뭐 여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김미경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는 취지의 그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가 됐던 건 그럼 안철수 후보는 알고 있었을까? 이게 몰랐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김미경 교수 혼자 사과로 끝나면 될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돼서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했던 걸 좀 뭐 미안하다고 할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는 좀 사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이제 의원직 사퇴하느라고 자신의 지역을 찾아갔다가 기자들 질문에 응답을 좀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김미경 교수님이 직접 원고 교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 성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국민당을 통해 전달한 4줄짜리 사과문 뒤에 숨겠다는 것입니까? 안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패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사과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끊었거든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가 일단 사실을 다 시인을 했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많고,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처럼 안철수 후보가 알고 있었으면 이 부분이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이게 더 커진 걸 막해서 애시당초 차단을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저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이건 어쨌건 그 사안 자체가 뭐 더 추가로 뭔가가 폭로될 부분들은 없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내심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순 여사의 뭐 고가 가구 논란,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도 그럼 나름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더 휘발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그 의자, 뭐 저는 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돈 주고 살려면 상당히 고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50만 원 주고 샀다고 했다가 뭐 빌려준 2,500만 원 대신에 가구로 받은 것이다. 뭐 이런저런 가구로 받은 것이다라고 좀 말을 바꿨는데, 문제는 2,5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었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그게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신고가 전혀 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공개할 때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냐, 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사실은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뭐 보좌진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선거 때가 아니면 별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선거 때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워낙 세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이 가구와 관련된 논란은 문재인 후보의 당시 공직자로서의 재산 공개 문제가 바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아직은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요. 하나는 말 바꾸기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있는 사실을 제대로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차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참석하려는 강연자리에 못 가게 되니까 부인을 보낸 거고 거기서 강연할 자료를 보좌관들이 무슨 검증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또 딱 요소를 잡아서 해명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말 바꾸는 부분 이것들이 지금 상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양쪽 다 지금 조금 모자란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이렇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사의 구별 문제죠. 그 공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건 사실은 일종의 권력의 사유하고 맞닿아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2012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고가 가구 구입 문제였고 이게 사실은 고가 가구가 아니고 짝퉁이었다. 이제 나중에 해명은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하나의 의혹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명이 되고 확인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앞서 김미경 안철수 의원 부인의 문제는 확인이 된 거고 본인이 사과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문 변호사 얘기처럼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국민의 판단에 남아 있는 문제다 이렇게. 근데 참 이재경 교수께서는 이제 저기 민주당에 한때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를 돕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 보좌진이 기차표 끊어준 거하고 권력의 사유화까지 연결시키는 거 보면 참 민주당이 싸우긴 잘 싸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권력도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도 전에 의원하시면서 그 부인한테 보좌진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맡기고 그러시진 않았잖아요. 이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국민의당 분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이제 같이 좀 토론이 많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 김정숙 여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여사하고 이제 호남에서 만났어요. 네. 좀 어색한 조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인들까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예. 두 분 다 아주 유명한 캠퍼스 커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그 체류탄 마시고 실신했을 때 동화 같은 얘기죠. 이제 그 부인이 손수건 내주고 그걸로 눈을 뜬 거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부인께서는 봉사활동, 의료봉사 나가서 이제 친해진 부분들인데 두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고 사실 선거에 나가보면 가장 큰 힘은 자기 부인.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 분 다 100점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재산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18억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최고 부자죠. 1,075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조아라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총 13명의 후보가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중 5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 1,196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납세 실적 또한 안 후보가 20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 후보가 2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늘어난 재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후보는 작년 19대 국회의원직을 마치며 약 15억 원을 신고했는데 당시에 비해 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3월 공개됐던 1,195억 5천여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가량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녀 재산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자녀 서리 씨의 재산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 늘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더 많죠. 재산이 많고 적음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 냈다면 문제될 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란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정당하게 기업을 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낸 거고 그게 부정하게 뭔가 축제한 게 아닌 이상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능력에 플러스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의 다과를 가지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볼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데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안철수 후보 측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 1,2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이제 등록했습니다만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옛날 안철수 연구소, 지금 안랩이죠. 안랩의 주식 부분인데 이게 1999년에 안철수 당시 대표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BW라는 것을 인수하는데 그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 저가로 매입했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넉 달 후에 살 때는 당시 주당 2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당시 한 주당 5만 원에 바꿀 수 있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BW를 인수하면서 그거를 무상증자와 뭐 또 액면 분할을 통해서 결국엔 한 주당 1,700원에 이제 전환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게 2001년에 상장을 하면서 약 15배 정도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면서 그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든요. 근데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마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옛날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싸게 인수해서 뭐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거하고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중에 이제 쟁점화할 가능성도 좀 싸우기는 민주당이 잘 싸우니까 이제 쟁점화 하시겠죠. 근데 이 얘기는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꺼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이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잘 못 싸워서 근데 민주당에서 쟁점화 시켜 주실 거로 믿습니다. 2012년도 벌써 그 쟁점화 됐었어요. 그때 그 후보들끼리 할 때. 근데 그 삼성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게 삼성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재벌로서 확실히 된 거고 안랩이 거기까지 갈 때는 사실 그때는 벤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전이었다. 그거는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 많은 신문들도 그렇고요. 이 대부분 뭐 방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이제 방송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의원 얘기를 할 비중이 많이 좀 적은데 좀 잠깐 다루죠. 난 정치인의 위선이 싫다. 막말은 서민의 말이다. 내 스타일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회에서 수치 나열하면 그 후보 똑똑해 보이지만 그건 정부 국장급이 할 소리다. 대통령이 국장을 못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세탁기 발언을 항상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에게로 간 보수표가 오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고 자유한국당은 10%도 안 되지만 재보궐선거 4곳 중 3곳을 우리가 이겼다. 특히 지역 6곳에서도 전승했다. 이제 프레임이 안보 대선으로 바뀌었다. 좌우 구도에서 보수표는 4개 돌아올 거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좀 자신 있게 한 말씀 하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10%를 못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4.12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투표율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실제 투표 행위 결과를 까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많이 당선이 되고 TK 지역은 거의 전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의 표심과는 좀 괴리가 많이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오래되고 조직이 크고 뿌리가 단단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2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저변에 있는 표심을 끌어내서 실제로 투표 행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을 드러낸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 보탤까요? 아니요.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개혁 원하면 잘할 후보 뽑아야 한다. 국민들 문안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문재인, 안철수는 현상 유지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유력한 후보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안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느 만큼 개혁이 가능할까 의구심도 갖고 있다. 마지막 비판적 지지 선거냐라고 했을 때 촛불혁명으로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됐다라고 하지만
대선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번에 비판적 지지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선희 변호사님,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TV 토론도 뭐 나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사실 TV 토론 보신 분들 다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구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확장하기가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좀 느꼈던 건 확실히 정의당,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그러니까 뭔가 국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건 복지를 계속 올리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증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TV 토론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했던 게 심상정 후보기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소위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 증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줘달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봤던 거랑 비슷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거랑도 비슷한데 이제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해줄 거라고 보여줄 거면 그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돋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균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이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합당 얘기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층하고 겹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나요? 겹치는 부분보다가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사드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지금 앞서 백 변호사도 지적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는 확실하게 그 증세 문제를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재벌 개혁 증세 문 문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은 거의 제가 보기엔 지금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심상정 후보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정희 후보가 2012년에 그 국가 보조를 받고 나서 사퇴를 해버리면 보조금을 안 내놔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을 국민들이 또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도 누구보다도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주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소위 운동권의 NL 계열하고 PD 계열이 제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NL 계열은 민주당이고 PD 계열은 정의당 이 뜻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기소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승 변호사님, 오늘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재판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늘 기소를 하면 뭐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사들끼리 나와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재판이 열린다면 아마 공판 준비기일 정도가 열릴 거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의 시작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대기업과 관련해서 뇌물은 다 삼성과 관련된 거였죠. 근데 지금 롯데와 관련성 있는 부분을 포함시킬까 여부가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SK 최태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려고 하다가 결국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70억을 줬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았죠. 근데 일단 갔다가 온 거와 아예 가지 않은 거에 차이를 놓고 그래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이제 불기소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같고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뇌물 수수액이 이제 70억을 포함하면 원래 실제 수령액으로 해서 298억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368억 원 정도로 한 70억 정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오늘 이제 이뤄질 예정인데 지난 영장 심사 때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자는 생각만 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런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다는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됩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왜 이렇게 예. 아니 아버지께서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 국민을 끌었지만 예.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은 예.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셨어야 되는데 예. 뭐 큰 지도자의 그런 어떤 이 공과 과에 대해서 뭐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이 한 거지 지도자가 혼자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예.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워낙 이게 뭐 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석 여부가 결정이 난다면 그거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논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예. 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드러난다면 뭐 아픈 사람 아주 그 병세가 뭐 예. 위중해진다면 그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 그게 얼마나 객관화된 그 자료로 드러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이제 각 당도 상당히 좀 예민해지고 있는데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는 균형감 있게 좀 대선 관련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